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의 자산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할 경우 배열 순서로 옳은 것은?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유동성 높은 항목을 위로, 유동성 낮은 거를 아래로 배열시킨다라는 거를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유동성 배열법에 근거해서 자산의 기재 순서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유동자산 위, 비유동자산 아래.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을 위, 재고자산을 아래. 비유동자산은 순서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순서로 정해져 있더라. 자, 그러면 순서 적어볼까요?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3. 투자자산, 4. 유형자산, 5.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이 6번 되겠지. 그러면 그지? 그러면 답 찾아볼까? 당좌자산이 맨 앞에 있고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 무형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2번. 다음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취득원가에서 상가액을 직접 차감하는 직접 상각법을 사용할 경우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은 미상각잔액으로 보고된다. 그치? 2번.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고요. 3번. 무형자산 상각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그지? 우리 규정에서는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20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우리 기업회계 기준의 규정 내용 공부했고, 그걸 바꿔 해석하면 만약에 법령이나 계약에서 딱 그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20년 초과할 수도 있겠지 뭐. 그지? 됐습니다. 맞고요. 그러면 4번이 정답 되겠네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정률법 등을 말한다.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유형자산과도 똑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다만 합리적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뭘로? 정액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률법이라고 했으니까 4번 지문이 틀렸다. 됐죠? 문제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1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다. 연수합계법에 의한 3차 연도 감가상각비를 구하십시오. 됐죠? 자, 연수합계법 계산. 출발점이 취득원가 4천만 원 빼기 잔존가치 취득원가의 10% 그러면 400만 원 되겠다. 그지? 요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3,600만 원을 5년에 걸쳐서 상각을 할 건데 연수합계법의 경우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이제 이렇게 5년 동안 뿌릴 건데 1차 연도는 어떻게? 자, 분모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가 분모고 분자는 5 1차 연도, 2차 연도는 4, 3차 연도는 3, 4차 연도 2, 마지막 5차 연도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내용연수 초반에는 감가상각비가 엄청 크고 내용연수 후반부에는 감가상각비가 아주 작은 그런 체감잔액법의 형태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 3차 연도를 구하자고 했다. 그지? 그러면 3,600만 원 곱하기
요거 열심히 더해보면은 15 나온다, 그지? 그래서 3,600만 원 곱하기 15분의 3 계산한 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3,60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5 하면 720만 원 톡 튀어나온다, 그지? 정답은 4번. 지웁니다. 문제 4번.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원가주의 근간이 되는 회계의 기본 가정은, 회계의 기본 가정이 몇 가지 있었다, 그지? 그 중에서 뭡니까? 계속 기업의 가정이지. 기업은 청산한다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영업을 계속한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이러한 가정이 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원가주의 이런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뭐 어려운 말로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했지만 별거 아니다, 그지? 우리가 유형 자산을 샀다 이겁니다. 건물을 1억 원 주고 샀어. 구입할 때 1억 원 주었다면 1억 원이 취득원가로 계속 장부에 기록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건물 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건물 옆으로 지하철역이 생긴답니다. 갑자기 땅값, 건물값이 오른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건물을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구입했으니까 중도에 팔려고 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거니까 설사 건물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장부에 1억 원을 취득원가로 그대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어려운 말로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처리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가정은 뭐라고?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당장 청산할 게 아니니까 영업 계속 할 거니까 유형자산은 설사 건물값 올라도 그냥 장부에 취득원가로 그대로 기록할 거야. 이런 회계 처리가 성립할 수 있다. 됐습니다. 문제 5번. 다음의 외상거래 중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할 금액은 외상거래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금 계정 과목이냐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지? 그거를 묻는 문제다. 자, 분개합시다. 1번. 제품을 판매하고 한 달 후에 3개월 만기 어음으로 팠다. 자, 요 분개해 볼게요. 차변에 제품 팔았답니다. 어음을 받았다. 제품 판매하고 한 달 후에 만기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눠서 분개해야 되겠네. 자,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 기록하고요. 수익의 발생.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지. 주된 영업활동이니까. 기록했다가 이제 돈 받을 때가 되었어.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한테 돈이 없나 봐. 어음을 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없애고 받을 어음을 기록한다. 그지? 자, 2번.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한 달 후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변 상품을 구입한대.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으로 구입한답니다. 상품 구입한다.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 구입하고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다, 그지? 그러면 외상 대금에 대해서 외상 매입금을 기록하겠지. 그리고 한 달 후에 현금 지급한다고요? 외상 매입금 없애면서 현금 대변에 기록할 겁니다. 자, 3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요거는 뭐 두 줄이 아니고 한 줄만 분개하면 되겠네. 차변에 비품 대변에 자 비품 구입하는 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다, 그지? 따라서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원재료 구입하면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원재료 이거는 뭐 외상거래도 아니네. 뭐 이제 보통예금을 바로 줬다며. 이렇게 기록하자. 됐습니다. 미지급금 계정 과목 등장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그죠?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자주 출제된다, 그지? 자본 계정 과목이 있을 때 이게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너 아니? 라는 겁니다. 자,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액면 금액 100만 원인데 발행을 90만 원 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할인 발행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이 나올 거고, 요거는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 상법 규정에 따라서 적립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지? 이런 거를 이익준비금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더라.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 발행 금액이 액면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요거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초과해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그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거 다라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7번. 다음과 같이 제3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공장 신축을 위해서 건물을 즉시 철거했을 때 토지 취득원가가 얼마일까요? 단 모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가정한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을 여러 가지 살펴봤다, 그지? 자, 요거는 토지 건물을 일괄 취득하는 유형이랍니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같이 거래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지? 그래서 일괄 취득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공장 지으려고 토지 건물을 샀답니다. 자, 그 토지 위에 있는 허름한 건물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사자마자 바로 부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자, 우리가 구입한 금액에는 토지 금액과 허름한 건물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요 허름한 건물값도 토지의 취득 원가로 넣자고 했습니다. 그지? 그거를 너 아니라는 거. 아니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을 샀을 때 그 건물을 우리가 쓴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토지 건물로 이렇게 안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 상황 아니야. 우리가 허름한 건물 사오자마자 그냥 바로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공장 새로 지을 거야. 그러면 허름한 건물값도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될 거다. 됐습니다. 자, 건물 공장가치, 토지 공장가치. 그러면 1억 더하기 4억, 5억 원을 돈 주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사니까 일괄 취득하면서 4억 원만 주었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지? 자, 만약에 그 건물을 우리가 쓸 거라면 요 4억 원을 1대4 비율로 안분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아니야. 요 허름한 건물 바로 부숴버릴 거니까 그냥 4억 원 전체를 토지로 본다. 토지 취득원가로 본다. 그치?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허름한 건물 부수는데 돈 든다, 그지? 토지 취득세 세금 내야 된다, 그지? 이런 거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4억 원 플러스 5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합한 금액 전부를 뭘로? 차변의 토지라고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대변은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당좌 예금 회계 처리하겠지 뭐. 자, 토지 취득원가는 얼마다고요? 그러면 4억 1천만 원 되겠네. 그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주식회사 세무전자는 거래처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500만 원에 대해서 이를 수령한 시점에 제품 매출로 회계 처리했다. 이러한 회계 처리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단골 메뉴다, 그지? 회계 처리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분계로 분석하는 거다, 그지? 자, 제품 판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돈 받았답니다. 차변에 현금이라고 가정할까? 현금 500만 원. 동그라미 6개 M으로 숫자 적을 필요 없지, 그냥, 그지? 숫자는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차변에 500만 원. 현금, 대변에 선수금 500만 원. 이렇게 기록해야 될 겁니다. 이게 올바른 회계 처리. 근데 회사는 엉터리로 회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차변에 현금 500만 원 적었는데 대변을 선수금이 아니고 뭘로? 제품 매출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잘못됐다, 그지? 대변 제품 매출을 선수금으로 수정해야 될 거야. 자, 지금은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지? 이러한 엉터리 회계 처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을 파악하자라는 거다, 그지? 부채의 증가로 기록해야 되는 거를 수익의 증가로 회계 처리 엉터리로 했다. 그럼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기록돼야 되는데 안 기록되었으니까 작아진다, 그지? 수익이 쓸데없이 커진다, 그지? 자, 그 다음 수익이 커지고 비용은 등장한 적 없어.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커질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자본으로 영향이 고스란히 갑니다. 자본이 쓸데없이 커질 거야. 최종 분석 어떻게? 재무상태표 요소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자산은 등장한 적 없어. 변동 없는데 부채가 작아졌답니다. 왼쪽 오른쪽 합계는 똑같아야 돼. 그러면 할 수 없이 자본이 증가해야 되겠지, 그지? 자본 증가하고 부채 작아지는 분석이 맞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자, 이제 요 결론값 냈고 요 결론값 가지고 답 찾는 겁니다. 이러한 엉터리 회계 처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을 파악해 보십시오. 맞는 거 찾아보십시오. 부채가 작아집니다. 부채 과소계상. 4번이 정답이겠네. 수익이 커집니다. 수익은 아예 지문이 없네. 당기순이 커집니다. 지문 없고. 자본이 커집니다. 자본이 과소계상되어 있잖아. 그럼 틀렸다, 그지? 과대계상이라고 해야 될 거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 문제는 어떻게? 일단 회계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에 입각해가지고 영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그 영향은 자본으로 간다. 최종 확인은 재무상태표 요소로 내 분석이 맞는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자료를 통해서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종합원가 계산이다, 그지? 자, 제공품에 대한 물량 분석 들어간다. 자산이니까 왼쪽이 내 자리고요. 기초 제공품 100개, 착수 900개, 합해서 1000개. 자, 완성이 700개, 기말이 300개, 완성도는 50%. 자,
평균법이니까 기초제공품의 완성도 30% 이런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기초제공품 부분도 단기에 처음부터 출발했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자, 재료비는 공정 초에 몰빵으로 투입되고 가공비는 야금야금 균등하게 투입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이다. 그지? 자, 파이프라인 있을 때 700개는 그냥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3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추었다 이겁니다. 그치? 자, 재료비, 가공비. 7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어주고 그대로. 자, 300개 부분에 대해서 자,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췄어. 그런데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으로 투입된다. 그러면 300개 곱하기 100%, 300이라고 적어주어야 되겠고, 가공비는 야금야금 투입되니까 300 곱하기 50%, 150개라고 적어주어야 될 거다. 그러면 재료비는 합계가 1000개 나오고요. 가공비는 850개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1000개, 850개 되어 있는 3번이 정답 됐습니다. 문제 10번. 원가 행태에 따라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그지? 자, 수도요금의 원가 행태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기본요금과 조업도, 즉 사용량이 증가할 때마다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추가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뭡니까?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다라는 혼합 원가를 말하고요. 혼합 원가의 다른 말이 뭡니까? 준변동비더라. 정답은 4번. 준고정비의 다른 말은 뭡니까? 동의어는 뭡니까? 계단 원가. 요거는 혼합 원가. 그지? 됐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조 지시서 넘버 1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단 제조 간접비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총원가 나와 있고 제조 지시서 넘버 1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뭐 예정 배부율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실제 배부율 그대로 쓰니까 그지?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되겠네. 자, 제조 간접비를 뭘로 배분? 기계 작업 시간. 이걸로 배분한답니다. 총원가로 따졌을 때 150만 원 나누기 3000시간 계산하면 실제 배부율이 얼마입니까? 150만 원 나누기 3000 하면 시간당 50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조지시 넘버 1의 경우 200시간 기계 작업했거든. 그러면 200시간 곱하기 500 하면 금액이 톡 튀어나오겠지 뭐. 200 곱하기 500 하면 10만 원 계산됩니다. 됐죠? 이렇게 제조 간접비 구했고 넘버 1의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합니다. 제조 원가는 요거 세 개 합한 거다. 그지? 10만 원 플러스 15만 원 플러스 14만 원 하면 39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1번. 문제 12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인식한다. 아니다. 그지?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에 주고받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보조부문비 배부 효과에 있어서 단계 배부법은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의 중간 정도 효과가 있다. 맞겠지, 그지?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에 주고받는 거 전혀 고려 안 하는 거고,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에 주고받는 거를 100%다 고려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계 배부법이라는 거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쪽 방향만 고려하니까 굳이 뭐 숫자로 쓴다면 50%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쯤 단계에 있을 것이다.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 4번 마저 확인합니다. 상호 배부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면서 배부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제일 정확하지만 상호 배부법이 계산이 좀 복잡하다 이겁니다. 매우 간편하다. 그 부분이 틀렸다.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와 상관없이 원가를 계산한다. 순서를 정한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4번도 틀렸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세 가지였다, 그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것, 재화를 수입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지? 자, 재화의 공급이 과세 대상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찾아보랍니다. 1번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게 정답이다, 그지? 월급 받는 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니다 이겁니다. 취업해서 급여 받아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지? 급여 명세서 그 어디를 쳐다봐도 부가가치세 낸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 그 이유는 뭐라고요? 부가가치 창출되려면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경제 3요소가 굴러가야 돼.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일 뿐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뭐라고요? 사업자가 용역 공급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생산활동해가지고 공급하는 거. 그래서 1번이 과세 대상 아니다. 정답은 1번. 2, 3, 4 확인합니다.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건설은 뭐라고? 용역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대해서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 안 하고 단순히 조립만 한다, 이런 거를 단순 임가공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지? 이런 거는 용역이고, 주요 자재를 내가 구입해가지고 임가공한다,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지? 이거는 주요 자재 전혀 부담 안 하니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과세 대상 맞다 이겁니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한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자, 재화의 경우 간주 공급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용역은 간주 공급 개념이 없더라, 그지? 무상으로 용역 공급하더라도 노터치다 이겁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예외, 지금 보는 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짜로 제공한다면 요거는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지? 아버지 땅에 아들이 주유소 차려가지고 장사한다 이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땅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다, 그지? 그런 거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 부가가치세 매겨가지고 부가가치세 내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문제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전부 다 아는 내용으로 출제되면 참 좋겠지만 회계, 세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지문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출제 범위 벗어나는 문제도 가끔은 출제되고 있어. 괜찮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답 선택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 한 개 틀린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 문제 틀렸다고 전혀 낙담하지 마십시오. 출제 범위 벗어나는 문제다. 전산 세무 2급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과세 표준 항목에 포함되는 거, 포함 안 되는 거, 공제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가가치법 규정을. 자, 매출 할인액은 뭐라고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다 이겁니다. 포함하지 않는. 대손은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읽으면 뭐 엄청 어려운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건 아니에요. 회계하고 똑같은 논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을 1,000만 원을 쟀는데 1,000만 원으로 지금 물건 팔았는데 매출 할인을 해주었다 이겁니다. 상대방한테 외상으로 팔았는데 약정을 했다 이거지. 몇 월 며칠보다 너희가 우리한테 빨리 주면 깎아줄게라고 약정했는데 상대방이 진짜 빨리 줬어. 우리는 어떻게 약정대로 깎아주는 것이. 그게 매출 할인입니다. 그럼 회계에서는 어떻게? 매출액이 얼마로 기록됩니까? 결국 1,000만 원 기록되었다가 200만 원만큼 차감되니까 800만 원으로 매출액이 기록될 겁니다. 손익계산서상 최종 매출 금액은. 세법도 똑같다 이겁니다. 처음 매출할 때 1,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끊어줬어. 근데 매출 할인이 생겼다고? 그러면 200만 원만큼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는데 포함을 이미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끊었으니까 200만 원만큼 다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는다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800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이 톡 튀어나오고 결국 회계하고 똑같아진다 이겁니다. 됐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대손은요. 회계에서 대손 확정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적어주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적어주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야. 부가가치세법도 똑같이 접근하겠답니다. 자, 대손이 생기면 그러면 회계에서는 매출액을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고. 차변 회계 처리할 때 매출이라는 수익의 감소는 전혀 기록 안 하고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만 사용하니까 매출액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기껏해야 비용 계정 과목이 증가할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오고 부가가치세법도 똑같은 입장이다. 대손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돈 떼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물건값 떼인 거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상각비로. 그런데 애당초에 부가가치세를 낸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나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대손세 공제라는 제도고, 즉 세금은 깎아주겠지만 회계에서 매출 안 건드리듯이 과세 표준 자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라는 취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대손의 경우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는 전산회계 1급에서 배웠어. 그런데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깎아주는지 대손세 공제라는 거는 전산 세무 2급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공부한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딱 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풀 수 있어. 전산회계 1급 논리로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얼마? 결론적으로 매출액 800만 원 요게 과세 표준 된다고. 1,000만 원 빼기 200만 원. 5만 원 이 부분은 건드릴 필요 없어. 과세 표준은 건드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세금만 그냥 깎으면 된다. 그러면
결론 냅시다. 과세 표준은 $800만 원이에요. 근데 매출세액은 납부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는 조금 달라진다 이겁니다. 800만 원의 10%, 80만 원을 전부 납부할 필요 없어. 왜? 우리가 돈 떼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돈 떼인 부분에 섞여 있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세금을 좀 깎아준답니다. 그래서 80만 원만 빼기 5만 원 해서 75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답니다. 괜찮아. 전산 세무 2급에서 배운다니까. 그리고 대손세액 5만 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 참고로 들어봐요. 참고로. 자, 이겁니다. 참고로 들어봅니다. 자, 여기 정리 씁니다. 여기. 자, 대손세액 5만 원. 자, 이겁니다. 분석해 보면 외상으로 제품을 팔았답니다. 50만 원짜리를. 자, 제품 매출 50만 원. 외상으로 팔았답니다. 외상 매출금 55만 원 기록되겠지. 왜? 5만 원은 부가가치세니까. 되죠? 외상으로 제품 팔고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었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했는데 요게 2월 25일이었어. 그런데 4월 25일이 도래했다 이겁니다. 뭡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 그러면 우리가 물건 팔아가지고 상대방한테 돈 아직 안 받았어. 돈 안 받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될 거다, 그지?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어. 부가세 신고서에 이 부분을 매출로 딱 기재해가지고 신고서 작성해야 되고 5만 원 이 부분은 부가가세 아직 상대방으로 받지 않았지만 우리 생돈으로 일단 나라에 납부하는 겁니다. 됐죠? 그랬다가 7월 15일쯤에 그 회사가 망해버렸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손 확정 분개를 하는 거지. 대변에 외상 매출금 55만 원 자산의 감소 적어주고 차변에 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값 떼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 기록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한다 이겁니다. 얼마에 대해서는 50만 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5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잖아, 그지?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 생돈 5만 원 꺼내서 나라에 납부했으니까 돈 떼었을 때 물건값은 우리가 할 수 없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5만 원 이 부분은 나라에서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지. 그죠? 이게 뭐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랍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부가세 예수금을 적어준다. 다음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5만 원만큼 세금 작게 내면 됩니다 라는 제도래요. 일리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전산 세무 2급에서 배우게 되고 따라서 대손세액 공제가 생기면 그래서 80만 원 납부할 필요 없이 5만 원 차감된 75만 원만 내면 된다 이겁니다. 15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한다. 6개월이다, 그지? 일반 과세자가 4월 25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실제 사업을 5월 1일에 시작했으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최초 과세기간이 된다. 이런 내용 배웠다, 그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 6개월 단위가 원칙적 과세기간인데 우리 회사가 5월 1일에 사업 시작했다면 최초 과세기간은 뭐 5월 1일부터 6월 30일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지? 이런 내용 배웠는데 요거를 조금 응용했네요. 자, 치킨집을 차렸어. 5월 1일부터 장사할 건데 설비를 언제? 개업하기 전에 미리 사와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그런 거 허용해 준다고 했습니다. 왜? 설비 구입한 거 전부 다 매입소득세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니까. 당연한 소리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장사 시작했지만 4월 25일에 미리 사업자 등록해야 될 거랍니다. 맞다, 그지? 그러면 최초 과세기간 언제부터? 5월 1일이 아니고 4월 25일 구입한 것도 매입소득세 받아 먹으려면 당연히 과세기간이 4월 25일부터 시작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답니다. 세법 규정에. 당연한 소리다. 이거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지문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조금 변형된 지문이 등장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는 거지 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다. 그지? 간이과세자가 폐업할 때는 과세기간은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소리잖아. 처음 사업 시작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따지고 폐업하면 일반적인 시작 시점으로부터 폐업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 되겠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1, 3, 4는 죽었다 깨어나도 맞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2번이 조금 이상한 논리가 있네 라고 해서 2번을 틀린 걸로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틀려도 괜찮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이번 회차 문제 보십시오. 1번부터 13번까지는 아주 깔끔하게 나왔다, 그지? 뒤에 두 문제가 조금 출제범위 벗어나고 생소한 지문에 등장했지만 괜찮아. 자신감 있게 시간 관리하면서 답 선택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정답은 2번이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차 기출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